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시험법 밸리데이션 고시나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특이성에 관한 항목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크로마토그램상의 분석 대상 물질 피크가 다른 성분으로부터 유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질량 분석기나 다이오드 어레이를 검출기로 하는 피크 순도 시험이 유용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피크 순도 시험, 피크 퓨리티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피크 순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별다르게 제시된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피크 순도 시험, 피크 퓨리티를 보기 위한 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을 제조하는 제조사마다의 나름대로의 계산 방법과 나름대로의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어떤 통일된 기준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래서 피크 퓨리티 테스트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은 규제기관에서는 그것들을 입증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석 시험을 하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분석한 피크가 순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조사마다 그 제조사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에이즐런트, 워터스, 쉬마주 이런 제조사들이죠. 그래서 그런 제조사들마다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르게 피크 퓨리티에 대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피크 퓨리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좀 신경 써서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피크 순도 시험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많이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피크 퓨리티를 측정하는 것은 다이오드 어레이나 혹은 질량 분석기가 검출기로 되어 있는 HPLC 시스템에서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 어레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오드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UV 검출기인데 UV 검출기 중에서도 모든 파장의 흡광도를 측정해서 스펙트럼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분석을 해서 피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피크 퓨리티를 의심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피크에 어떤 숄더가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벨리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가 피크의 퓨리티를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한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보통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뭔가 이 피크 안에 다른 임퓨리티가 같이 섞여서 코 일루션 돼서 같이 일루션 돼서 나와서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피크들을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하나처럼 나오는 정상적인 피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이럴 수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피크라든지 이렇게 숄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벨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요. 메인 성분의 메인 성분이 그리는 이런 크로마토그램과 시간대별로 거의 비슷한 기울기를 갖는 이런 피크가 이 안에 존재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기울기가 완전히 다른 어떤 이런 피크가 있으면은 중간에 뭐 이렇게 솟아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메인 피크가 만드는 메인 주성분이 만드는 피크의 어떤 그 기울기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러니까 검출기에서 주성분과 임퓨리티가 농도 패턴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검출기를 지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의 피크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피크가 퓨어하다, 피크가 순수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DAD를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의 피크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DAD라고, 다이오드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조사마다 얘기는 달라요. 그래서 뭐 PDA라고, 워터스에서는 PDA라고,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라고 그러고, 에질런트에서는 다이오드 어레이 디텍터, DAD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피크가 있으면요. 피크의 어떤 한 시점을 우리가 정해서 그 시점에서의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피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특정 파장에서 검출기를 지나는 물질의 농도를, 물질의 흡광도를 연속적으로, 이제 시간에 따른 흡광도를 연속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은 파장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여러 개일 때는 어떤 한 시점에서 여러 개의 파장에 따른 흡광도를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세로축이 흡광도고요. 가로축이 파장이죠. 그러면은
파장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흑광도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온 패턴, 스펙트럼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요 피크를 이루고 있는 요 피크를 만드는데 원인이 되는 물질이 하나의 물질이다, 단일 물질이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스펙트럼을 보더라도 동일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동일한데 다만 뭐가 달라요? 자, 지금 보면 여기서의 흑광도와 여기서의 흑광도, 여기서 흑광도 다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검출기를 지나는 물질의 농도가 좀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여기서의 스펙트럼과 여기서의 스펙트럼과 여기서의 스펙트럼은 패턴은 같은데 다만 뭐만 다르다? 흑광도만 다른, 그죠? 농도만 다른 그런 패턴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에서의 스펙트럼이다 그러면 농도가 약간 작으니까 같은 패턴이면서 약간 흑광도가 작은 이런 식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흑광도의 비율만 서로 다르지, 그죠? 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각 파장별로 지금 흑광도는 서로 다르지만 패턴은 서로 똑같으니까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금 흑광도가 작은 스펙트럼과 큰 스펙트럼을 서로 겹쳐요. 겹치는데 그냥 겹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최대와 최소가, 그죠? 지금 보면 요 스펙트럼의 최대와 최소, 그죠? 요 스펙트럼의 최대와 최소를 똑같은 간격으로 맞춰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아래에 있는 빨간 이 스펙트럼을 위아래로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줘서 이놈과 크기가 서로 똑같게 해서 겹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스펙트럼이니까 완전히 겹쳐지겠죠. Totally Eclipsed. 옛날 노래 보면은 Total Eclipse of the Heart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보니 타일러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됐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온 스펙트럼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각 시점마다 스펙트럼을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시점에서 스펙트럼을 다 보고 이 스펙트럼들을 하나의 크기로 표준화시킨다. 그죠? 노멀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대 최소 크기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밑부분의 면적을 서로 동일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노멀리제이션을 시켰을 때 완전히 겹쳐진다 라고 한다면은 요 피크를 이루고 있는 스펙트럼은 순수하다. 그죠? 그리고 요 피크 자체는 순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물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스펙트럼을 겹쳤을 때 스펙트럼들이 다 똑같다. 모든 시점에서 스펙트럼들이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 피크가 퓨어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스펙트럼이 퓨어한 거지 피크가 퓨어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피크가 퓨어하면은 피크를 이루고 있는 스펙트럼들이 퓨어합니다. 그죠? 하나의 스펙트럼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피크를 이루는 스펙트럼들이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다고 하더라도 피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단일 성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스펙트럼들을 다 서로 겹쳐봤는데도 똑같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피크를 퓨어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요. 임퓨리티의 농도가 굉장히 작은 경우 피크 안에 임퓨리티가 숨어있긴 한데 그 임퓨리티 농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크 퓨리티를 본다고 해서 스펙트럼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농도가 굉장히 작아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스펙트럼의 차이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주성분과 임퓨리티에 서로 물질은 다른데 스펙트럼이 똑같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서로 똑같은 경우 혹은 대단히 비슷한 경우. 자, 세 번째는요. 임퓨리티가 그 안에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임퓨리티가 나오는 피크의 리텐션 타임과 주성분이 나오는 피크의 리텐션 타임이 서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모양도 피크의 프로파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게 주성분이고요. 임퓨리티는 이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리텐션 타임에 똑같은 패턴,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주성분의 그 흑광도와 그 다음에 흑광도에 대한 요 흑광도와 그 다음에 임퓨리티 흑광도 요 비율이 모든 시점에서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모든 시점에서 스펙트럼이 어떻게 돼요? 주성분과 혼합물이 일정 같은 비율로 섞여 있는 상태에 똑같은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물론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은데 이럴 수도 있다. 그쵸? 이런 경우. 그러니까 주성분과 임퓨리티가 같은 리텐션,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서 완전히 그 흑광도의 비율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스펙트럼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요 세 가지 때문에 스펙트럼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피크가 퓨어다라고는 100%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를 해 두시고요. 자, 피크의 모든 시점에서의 스펙트럼을 표준화시켜서 겹쳐봐서 우리가 피크의 퓨리티를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그 겹침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그 차이를 알아채기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자, 피크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스펙트럼의 모든 파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파장에 대한 흑광도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픽은 람다1에서, 그죠? 람다1이라고 하는 파장에서의 피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람다2라고 하는 파장에서의 측정한 요 흑광도 피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뭐냐면은 지금 피크의 봉우리에서 우리가 측정한 스펙트럼이고요. 그죠?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은 피크의 앞쪽에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측정했을 때 나온 스펙트럼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측정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요 두 개의 스펙트럼이 서로 똑같은 거다. 다만 흑광도 차이만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서로 다른 파장에서의 요 흑광도는 서로 요 흑광도와 요 흑광도는 두 개의 비율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흑광도와 요 흑광도의 비율은 농도가 낮을 때 요 흑광도와 요 흑광도의 비율과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보면은 이 두 개의 흑광도의 비율과 이 두 개의 흑광도의 비율은 서로 같다 이러죠. 서로 좀 다른 파장에서 측정한 두 개의 픽을 봤을 때 각 시점에서의 흑광도의 비율은 서로 같다. 그래서 검게 표시한 지금 람다1에서의 흑광도를 만약에 이제 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한 람다2에서의 흑광도를 B라고 했을 때 A와 B를 우리가 A 대 B를 나타내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나와요? 아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지금 피크의 폭만큼 그 일정한 값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온 걸 보고 우리가 이 피크는 퓨어하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뭔가 지금 인퓨어한 뭔가가 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흑광도의 서로 다른 파장에서 측정한 각 흑광도의 비율을 시간별로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모든 시점에서의 그 흑광도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의 흑광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람다1과 람다2로 이렇게 두 개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안 나오고요, 달라요. 다르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람다1, 람다2에서는 이렇게 나올지라도 만약에 람다3라고 해가지고 요 파장에서 람다1과 람다3를 비교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시점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각 시점마다의 스펙트럼의 모든 파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그 피크의 모든 시점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피크의 요 두 시점에서의 스펙트럼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펙트럼의 모든 파장을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숫자로 얼마나 스펙트럼이 서로 비슷한가, 그 시밀러리티를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이렇게 지금 봉우리에서의 스펙트럼이 지금 파랗게 표시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옆구리, 피크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표시한 게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러면 모든 파장에서 시점에서의 이제 그 흑광도를 여기서 이제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구리에서의 스펙트럼의 각 파장에서의 흑광도를 B1, B2, B3, B4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스펙트럼이 서로 같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A1과 B1의 비율과 A2와 B2의 비율은 서로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1의 비율 대 B1의 비율은 A2의 비율과, 그죠? B2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상관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에질런트에서 나온 기기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은 상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을 하게 되면 상관 계수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상관 계수를 우리가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R이라고 나타냅니다. 구하는 공식은 이래요.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보면은 요 A1, A1에서부터 A2, A3 해서 AN까지 있다. 그러니까 N개의 파장을 우리가 측정을 한 거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AI라고 하나의 대표적인 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스펙트럼, 요 스펙트럼에서 각 파장에서의 흑광도를 B1, B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예를 들어서 BN까지, 그죠? 예, 이걸 우리가 BI라고 대표해서 한번 표시를 해본다고 보면은 AI에서부터 A에서 A 바. 그러면 요 A 값들을 다 평균된 값입니다. 예, 그게 이거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각각의 B 값 마이너스 B의 평균 요것들을 다 더해줍니다. 1에서부터 N까지 더해주고요. 아래는 어떻게 써주냐면은 AI-A 바 제곱한 것을 다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BI-B 바 제곱한 걸 다 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갖다가 루트를 씌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것이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correlation coefficient가 이제 1에 가까울수록 그 직선 위에 그 점들이 놓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x축에다가 b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다가 이제 a를 표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율이 같으니까 a1과 b1을 갖다가 찍었더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b2와 A2와 B2를 찍었더니 이렇게 되고요. A3, B3 찍었더니 이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선을 갖다 연결하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겠죠. 그죠? 네, 직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런 A와 B의 두 개의 짝을 이룬 그 데이터들이 지금 보면은 완전히 이 선 위에 있다. 요 적합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R은 1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멀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R이 1보다 좀 작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완전히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면 R이 0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질런트 캠스테이션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피크 퓨리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R이 1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두 스펙트럼은 서로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R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금 보면은 좀 약간 그 서로 간의 차이를 좀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시밀러리티 팩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1000 곱하기 R의 제곱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지금 보통 R이라고 그러고요. R의 제곱을 보통 이제 결정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관계수는 상관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고 결정계수는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둘은 이제 구하는 계산식부터가 다른데 선형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의 제곱이 거의 결정계수와 같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요. 워터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르게 하죠. 에질런트는 지금 A1에서부터 AN까지의 흑광도, 예,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정보고요. 그 다음에 B1에서부터 BN까지의 흑광도, 이게 또 하나의 정보죠. 그러니까 요 수와 요 수가 얼마만큼의 상관관계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관계수라고 하는 상관분석이라고 하는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그 유사도로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터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제 코사인 세타 시밀러리티,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 뭐냐면은 벡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벡터는 수를 갖다가 일렬로 쭉 나열한 걸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벡터라고 배웠으면 뭐예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속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벡터라고 보통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의 성질을 물리에서 이제 차용을 한 것이고요. 원래는 이제 숫자가 있으면 숫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에 포함되냐면 벡터라고 이제 하는데 포함되죠. 벡터. 벡터는 뭐냐면은 이거는 숫자 하나예요. 그죠?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 벡터는 뭐냐면은 숫자들이 쭉 일렬로 이렇게 배열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벡터는 또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 매트릭스에 포함되어 있죠. 매트릭스 뭡니까? 행렬이죠, 행렬. 그죠? 네, 행렬. 그래서 행렬은 숫자가 이런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보통 이제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1, A2, A3에서 AN까지 숫자들이 일렬로 쭉 나열된 거니까 우리가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유사성을 우리가 한번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사성을 보는 방법은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A1, A2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와 B1, B2라고 이루어져 있는 벡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n까지가 아니라 일단 두 개만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A1, A2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갖다 뭐 예를 들어서 뭐 0.8, 1 그죠?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0.4, 0.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좌표로 하는 점을 우리가 찍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니까 이거를 2차원 평면에다 나타내면요. x, y라고 하고요. a1은 x에 a2는 y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을 좌표를 갖다가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이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벡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여기가 한 0.8 정도 되고 여기가 한 1 정도 되면은 한 요 정도 요 정도에다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건 0.4, 0.5죠. 그러면 0.4, 0.5니까 뭐 이쯤, 이쯤에다가 표시될 수 있다. 그죠? 그럼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B1, 여기가 B2.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숫자가 두 개로 되어 있는 벡터 같은 경우는 2차원 평면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벡터를 또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1, B2로 되어 있는 또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숫자들이 서로 지금 비율이 서로 같고 그렇죠? 상관관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벡터의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은 서로 똑같은 벡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만약에 A1, A2가 아니라 A1, A2, A3 그죠? 자, 세 개로 되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B1, B2, B3.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숫자가 좀 3개로 되어 있는 벡터니까 이때는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 공간에다 우리가 좌표를 만들어서 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n개의 숫자가 있으면은 n차원의 좌표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아무리 숫자가 많은 하나의 이 넘버 시퀀스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만큼의 다차원, n차원의 공간에 좌표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다가 점을 표시를 하면 하나의 점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두 개의 벡터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되죠. 근데 그 두 개의 벡터들이 만약에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강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방향이 같다. 즉 다시 말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벡터와 그죠? 요 벡터와 요 벡터의 각도는 서로 0일 겁니다. 그쵸? 0일 거고 만약에 약간의 유사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각도가 굉장히 작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스펙트럼의 흑광도를 두 개의 벡터로 생각을 하고 각각의 벡터들을 유사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그 각도,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유사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벡터를 계산하는 그 방법 중에 보면은 벡터는 뭐 물론 벡터를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요. 벡터에 대한 그 이너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닷 프로덕트. 다른 말로 이너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곱은 아니에요. 곱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A 벡터와 B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A1, A2, A3, AN까지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A라고 하는 벡터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벡터가 B1, B2, B3에서 BN까지 되어 있는 이런 벡터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A1 곱하기 B1 그죠? 이렇게 구합니다. A1 곱하기 B1 플러스 A2 곱하기 B2 이런 식으로 해서 AN 곱하기 BN까지 더한 이 값을 우리가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는 어떤 그 좌표계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이너 프로덕트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두 개의 벡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벡터를 이 벡터로 수직선을 내립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내려요. 네, 그러면은 수직선을 내렸을 때 그때 벡터가 있고요. 그죠? 네, 그때 벡터가 있고요. 네. 원래 처음 벡터가 있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벡터가 A고요. 네, A 벡터고 이 벡터가 B 벡터다 라고 했으면은 이 크기는 우리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삼각함수, 삼각비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고등학교 수학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크기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서로 둘을 갖다 겹치게 만든 다음에 요 크기 곱하기 요 크기 그게 바로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그래서 내적이라고 해요, 내적. 자, 그래서 내적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A와 B의 A 벡터, B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혹은 닷 프로덕트 혹은 내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A 벡터의 요거는 뭐냐면은 요건 이제 벡터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절대값이죠. 그죠?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뭐 두 줄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하나로 할게요. 그래서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는 두 벡터의 방향이 같을수록, 그죠? 둘을 이루고 있는 각도가 세타가 0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더 시밀러하다, 그죠? 더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를 하나의 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 시밀러리티 팩터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 있으니까 시밀러리티 팩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코사인 세타는 A 벡터, B 벡터의 닷 프로덕트를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로 나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벡터의 크기,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그죠? 이런 벡터가 있고 여기 만약에 여기가 A1이고요. 그죠? 여기가 만약에 A2다. 그죠? 여기가 Y축이 X축이다.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길이는 간단하죠. 어떻게 해요?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3차원이다 해도 마찬가지죠. 3차원이다 하는 경우는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플러스 A3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자, 내적은 그죠? 닷 프로덕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1 곱하기 B1 플러스 A2 곱하기 B2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A I 곱하기 B I I는 1부터 N까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거는 A1 제곱 그죠? A1이 아니라 AI 제곱이죠. AI 제곱을 1부터 n까지 그죠? 더한 값을 루트를 씌우고 그죠? 루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죠? i는 1에서부터 n까지 bi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닷 프로덕트라고 그랬죠? 닷 프로덕트 내적 그죠? 닷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벡터 놈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자 세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0은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앞에서 에즐런트 기기에서 사용했던 계산 방식인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랑 거의 이퀴벌런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엄연히 식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코사인 세타를 기반으로 하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요거, 코사인 세타, 하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걸 비교할 때는 코사인 세타, 여기가 좀 더 큽니다.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워터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유사도를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0, 즉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0에 가까울수록 두 개의 벡터는 두 개의 자료의 일련의 그 숫자 값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그죠? 1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더 유사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모든 파장에 대한, 그죠? n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파장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모든 파장에 대한 두 개의 스펙트럼의 유사도를 숫자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봉우리 에이펙스에서의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어떤 한 시점에서의 스펙트럼, 두 개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점도 마찬가지로 요놈을 또 마찬가지로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또 여기다 또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서 측정은 어떻게 돼요? 유사도가? 이건 1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스펙트럼과 여기서의 스펙트럼을 또 마찬가지로 시밀러리티 팩터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낸 것이 보통 이제 시밀러리티 커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피크가 있고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피크가 있는데 피크 퓨리티를 계산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요런 그림을 보여줘요.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을 보신 적 있죠. 이게 이제 시밀러리티 커브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세로축이 에질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밀러리티 팩터가 어떻게 돼요? 에질런트 같은 경우는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R이 1이면 이제 100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그죠? 밑에가 1000이고요. 위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999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이 부분에서 지금 시밀러리티 팩터가 좀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워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요? 워터스 같은 경우는 크로마토그램이 있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밀러리티 커브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세로축이 뭐냐면 세타입니다. 세타. 그죠? 세타. 그리고 세타가 지금 아래로 갔어. 여기가 0이고요. 그죠? 여기가 0.01 이런 식으로 이제 0.0 02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밀러리티 커브가 이제 아래로 깊숙이 내려갈수록 그만큼 시밀러리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그 피크의 그 순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그의 유사도를 계산을 한 값이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서 봉우리에 있는 에이펙스에 있는 스펙트럼과 어느 한 시점의 스펙트럼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그 밑에다 나타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서 또 유사도로 나타내고요. 기준이 되는 스펙트럼은 평균적인 스펙트럼이 될 수도 있고 봉우리에 있는 에이펙스에 있는 스펙트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어느 한 지점에서의 스펙트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해주기 나름이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각 시점마다의 시밀러리티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시밀러리티 값을 이렇게 피크 아래쪽에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밀러리티 커브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에이펙스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에이펙스 부근에서 시밀러리티가 거의 1000이 나온다. 에질런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10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워터스다 그러면 거의 앵글이 0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피크의 양 옆으로 갈수록 좀 점점 시밀러리티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금 보면 이제 피크의 양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흑광도가 점점 낮아지죠. 흑광도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아마도 이런 시점에서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안 나타나고요. 거의 뭐 찌글찌글하게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뮬러리티가 굉장히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시뮬러리티 커브를 보고 과연 그러면 이 픽이 스펙트럼이 퓨어한지 안 한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뮬러리티 팩터를 평균 990, 8, 995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스레숄드를 기본으로 해서 스레숄드보다 시뮬러리티가 좀 더 작게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퓨어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스레숄드라는 건 뭐냐면은 시뮬러리티인데, 그죠? 네, 시뮬러리티인데 스레숄드의 경우는 그 식에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그 식에다가 노이즈 효과까지 같이 집어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식은 기기 제조사마다 서로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스레숄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식을 써드리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그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스레숄드를 구하는 식은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다만 특징은 뭐냐면은 스레숄드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의 효과가 들어간 시뮬러리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의 효과가 들어갔으니까 기본적으로 시뮬러리티 커브보다는 어때요? 더 위에 있겠죠. 더 값이 작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레숄드 커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스레숄드보다는 더 시뮬러리티가 더 작으니까, 더 크니까, 그죠? 더 크니까 이 픽은 퓨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스레숄드 커브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시뮬러리티 커브가 처음에는 아래로 깔리다가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의 스펙트럼의 차이는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퓨어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피크가 퓨어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스레숄드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노이즈를 어느 구간으로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 피크 퓨리티를 어떤 규제기관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GMP에서의 스레숄을 얼마로 잡아라, 피크 퓨리티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가 만든 시험법에서 나오는 크로마토그램의 픽들이 얼마만큼 퓨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때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주의하실 거는 피크 안에 이제 들어있는 임퓨리티의 양이 굉장히 적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피크 퓨리티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잡아낼 수 있는 임퓨리티의 농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사실 또 안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아야 또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주로 유효 물질들, 보통 0.1% 이런 것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피크 퓨리티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잡아낼 수 있는 것도 보통 한 0.5% 이상은 돼줘야지 이렇게 시뮬러리티 커브라든지 스레숄드 커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피크 퓨리티 툴을 사용을 해서 했는데 좀 굉장히 결과를 해석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피크를 좀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젝션 볼륨을 높이든가 아니면 인젝션 농도를 높이든가 해가지고 피크를 좀 크게 키우는 거죠. 크게 키우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랜 시간인데 피크 퓨리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혹시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